83세 노인 정해철, 창밖에 나무가 자라는 동안 그 방엔 시계 소리만 울렸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렀지만 그 노인의 하루는 멈춰 있었다. 방 안엔 창 하나, 침대 하나, 벽에 걸린 TV 하나. 그리고 83세의 노인 정해철. 정해철 씨는 어제도 오늘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히는 싸움 속에 살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도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괜찮소. 오늘은 말이야, 그냥 좀 창 좀 보고 있을 테니.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동자는 유난히 깊었다. 그는 매일 그 창밖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 창밖 나무는 그가 직접 심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나무가 언젠가 그의 작은 정원이었던 땅 위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님, 산책 좀 하실까요? 아니요.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소. 왜요? 김노인네도 기다리시던데요.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도 이젠 말귀를 못 알아듣지 않소. 다들 자기 얘기만 하는 노인들 뿐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나 말이오. 예전엔 남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글도 가르치고 밤새 연구하고 논문도 쓰던 사람이었소. 그랬어요? 응. 서울대 철학과 교수였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의 입꼬리가 떨렸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기소개는 이제 그냥 버릇처럼 꺼내는 한 조각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곳에 온 지 1년이 넘었소. 처음엔 아들이 그랬지. 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적응되면 모시러 올게요. 그리고 426일이 지났소. 창밖에 나무가 조금씩 자라는 동안 그의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노인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엔 수많은 미완이 담겨 있었다. 하지 못한 말, 지우지 못한 기억, 그리고 끝내 들리지 않은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한마디. 정해철은 서랍 안에 접어둔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여름 하늘 아래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손을 번쩍 들고 서 있는 꼬마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의 아들 정민수였다. 저놈이 말이야, 어릴 땐 말 한마디면 졸졸 따라왔지. 그놈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슬슬 내 말에 고개를 안 끄덕이더군. 해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번졌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다. 학문적 권위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가정은 달랐다. 여보, 민수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책에서 눈 좀 떼고 아이랑 대화를 해요. 아내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는 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철학자 아버지는 평범한 남편이나 따뜻한 아버지가 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철학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고요. 아내는 그렇게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그는 그 울음보다 논문 마감일을 먼저 떠올렸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해철은 학교에서 퇴직을 권유받았다. 지나치게 구시대적이다.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실에 앉은 민수는 말했다. 아버지, 엄마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어요. 엄마는 늘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민수는 결혼을 했고 해철은 홀로 남았다. 아버지, 혼자 두기엔 걱정돼서요.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게 어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목소리는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과거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되살렸다. 여보, 나 오늘도 외로웠어. 아버지, 저 좀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창밖에 나무는 자랐지만 그가 떠나온 시간은 멈춰 있었다. 톡톡. 밤 11시 47분. 요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간호사들도 조용히 순찰을 마친 시간이었다. 정해철은 눈을 떴다. 그 소리를 들은 게 처음은 아니었다.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곳 2층 창은 밖에서 닿을 수 없는 높이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람이 만든 소리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건 너무도 또렷했다. 그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 밖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누구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창밖의 그림자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순간 정해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목소리. 낮고 굵고 한때 너무도 익숙했던 이름의 울림. 민수냐?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에 창문 너머 실루엣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왜 이런 시간에 어떻게 여길?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더듬어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열쇠는 관리실에 있고 창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 나 그냥 잠깐 얼굴만 보러 왔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여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보고 싶다며 여기 이 창문 열면. 아니요,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제야 후회가 돼서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정해철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며 울먹였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지 않았어, 민수야. 내가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때 너랑 엄마한테 말을 너무 아꼈어. 민수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 말만 전하고 갈게요. 뭔데? 엄마 꿈에 나왔어요.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순간 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럼. 너도 나 용서할 수 있겠니?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창밖을 다시 봤을 때 민수는 사라져 있었다. 노인은 허공을 붙잡듯 창틀을 꽉 잡았다. 민수야? 민수야! 그 순간 문이 찰칵 열렸다. 간호사 수진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죠? 정해철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들이 민수가 여기 왔다 갔어. 창밖에 있었어. 수진은 당황한 얼굴로 창을 봤다. 이 창문은 방충망도 있고 밖에서 올라올 수도 없어요. 게다가 아드님, 며칠 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셨어요. 출장으로 2달간. 정해철은 망연히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의 나무가 오늘따라 더 짙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마도 오늘 밤 그가 본 것은 아들이 아닌 그의 죄책감과 그리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새벽 이후 정해철은 말이 줄었다. 민수의 환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그 방문이 그를 흔들어 놓았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는 창가에 앉았다. 마치 그날의 그림자가 다시 다가올까 기다리듯.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침구를 교체하려 침대 및 서랍을 비우던 수진이 노랗게 빛바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 이거 혹시... 해철은 고개를 돌리다가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해철에게, 사랑했던 당신에게. 경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뜯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 고운 붓펜체로 쓰인 아내 경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해철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언젠가 발견할지 영영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조금은 조용해졌을 때 이 글이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미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웠어요. 늘 조용히 앉아 책을 보며 세상을 해석하려 했지만 나는 그저 오늘 고맙다고, 힘들지 않냐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민수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줄 줄은 알았지만 표현하는 법은 참 서툴렀어요. 나는 당신이 끝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화분에 물을 주던 당신, 내게 조용히 손을 얹어주던 당신. 그게 나에겐 충분했어요. 잘 지내요. 당신의 아내, 경자드림.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정해철은 소리 없이 울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그 사랑이 말로 전해지지 않았던 슬픔을. 경자야. 이제라도 말할게. 미안했고 고맙고.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이곳에 오기까지 그는 참 많이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씩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심을.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편지지를 꺼냈다. 아들에게 줄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정해철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편지지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지만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감히 감정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러다 그는 아주 천천히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민수야. 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 이렇게 오랜만인 줄은 몰랐다. 요양원에 온 지 438일이 지났구나. 나는 하루하루가 잊혀지고 희미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어쩐지 오늘은 너의 어릴 적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구나. 기억하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 아빠 오늘은 나랑만 놀아줘요라며 내 바지자락을 잡았던 날.
나는 그날 학회 발표 준비가 급하다고 너를 혼자 마루에 앉혀두고 서재로 들어갔지. 그게 너와 나 사이의 문을 조용히 닫아버렸던 날이었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서야 알았다. 정해철은 손을 떼고 한참을 울었다. 편지지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다. 민수야,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듯 나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철학은 알았지만 감정에는 무지했다. 나는 좋은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구나.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저 이 말이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내 진심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를. 아버지 정해철 드림. 그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아들 정민수에게라고 쓴 뒤 가장 좋아했던 아내의 향수를 손끝에 묻혀 봉투에 살짝 스쳤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간호사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혹시 이걸 내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소?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부는 바람이 편지를 살짝 흔들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 오래된 말을 드디어 들어주려는 듯한 기척처럼 느껴졌다. 편지를 보낸 후 정해철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았다. 마치 소포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가끔은 창밖 우편함을, 가끔은 출입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들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어느 저녁 해철은 수진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민수에게 편지는 잘 갔겠지?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분명히 도착했을 거예요. 그분 주소 정확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해철은 그녀의 미소 너머에 숨겨진 안쓰러움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 그렇겠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그의 마음처럼 허공에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해철은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다. 수지는 그가 이례적으로 식사도 거부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자 의사에게 연락했다. 약간의 탈수 증상과 무기력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에게 다시 연락드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요양원 로비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들어섰다. 간호사실에 앉아있던 수지는 그를 본 순간 숨을 멈췄다. 실례지만 혹시 정민수 씨?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 정해철 선생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민수는 해철의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은 감긴 채로 호흡만이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의 숨결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순간 그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흐느낌처럼 흔들렸다. 민수는 아버지가 쓴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아버지. 그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그 한 문장이 아버지에게 충분히 닿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다. 가지 끝에 낙엽 하나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건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들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정해철은 아주 느리게 눈을 떴다. 눈꺼풀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언제보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에 서 있는 그 나무였다. 이제는 잎이 거의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그 나무 위로 한 마리 참새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있는 민수가 있었다. 아버지, 눈 뜨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떨림도 숨어 있었다. 정해철은 아주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왔구나. 그 두 글자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움, 후회, 안도, 서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와야 했어요. 정해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덮었다. 너도 고생했겠지.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매듭을 풀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정해철은 침대를 벗어나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는 조용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 창 좀 열어주겠니? 민수는 살짝 놀랐다. 그 창문은 요양원에 입소한 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창이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아니라 햇살이 먼저 들어왔다. 나뭇가지 사이로 늦가을의 햇살이 조용히 방 안을 감쌌다. 정해철은 그 햇살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경자야, 민수 왔다. 이제야 우리가 좀 늦었지만 괜찮겠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음엔 둘이서 밖으로도 좀 나가보자. 그리고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간 후 정해철은 수진 간호사에게 말했다. 창문은 앞으로 가끔 열어두게. 바람도 들어오고 기억도 들락날락해야지. 수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이제 봄이 올 준비를 하셔야죠. 민수가 두 번째로 요양원을 찾은 날 정해철은 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피부엔 여전히 세월의 그늘이 깊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조금 맑아져 있었다. 잘 왔다, 민수야. 민수는 조용히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아버지, 오늘은 뭘 하실래요? 그때 정해철은 천천히 옆 서랍장을 열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꺼낸 것은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정해철, 경자, 그리고 어린 민수. 세 사람이 있었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민수는 작은 파란 모자를 쓰고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정해철도 희미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거 기억하니? 민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건 설마 속초? 그래. 내가 6살 때 처음으로 받아본 날이었지. 민수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어쩌면 잊고 있었을 기억들이 사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엄마가 저 모자 되게 아껴 썼어요. 바람에 날아갈까봐 끈으로 묶어줬었는데. 정해철은 작게 웃었다. 그래. 경자는 그런 거 참 잘 챙겼지. 그리고 정해철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진 언젠가 다시 한 장 찍고 싶었지. 우리가 셋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거든.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요. 다시 찍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어요.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이제 셋은 아니어도 지금의 우리가 함께 찍는 사진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민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카메라 오늘 들고 왔어요. 다행히 예감이 좋았거든요. 요양원 마당의 벤치 앞 늦가을 햇살이 기울 무렵 민수는 삼각대를 세우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찰칵. 사진이 찍히는 순간 정해철은 속삭이듯 말했다. 경자야. 우리 아들 잘 컸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돌아가기 전 사진 2장을 인화해 하나는 아버지 방 탁자 위에 하나는 자신의 지갑 속에 넣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지만 사진은 그 순간을 고스란히 붙잡아 두었다. 요양원 마당 한켠 작은 나무 한 그루가 고요히 서 있었다. 초겨울 찬바람에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는 듯했다. 정해철은 그 나무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나뭇잎을 살며시 쓸어내렸다. 이 나무, 경자가 좋아하던 나무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틋함이 묻어났다. 간호사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아버님, 저 나무는 언제 심으셨어요? 오래됐지. 내가 아직 젊었을 때 경자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였어. 그녀가 이 나무를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길 바랐지. 수진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 사랑은 결국 이런 거겠지. 서로가 힘들 때 작은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정해철은 손을 모아 수진에게 부탁했다. 수진아, 내가 여기 없으면 이 나무 밑에 조그만 표지판 하나만 세워줄 수 있겠니? 경자의 나무라고 적혀있으면 좋겠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해철은 조용히 말했다. 경자는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버님, 그 사랑은 여기서도 계속될 거예요. 밤하늘 별빛 아래 나무는 조용히 흔들렸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 나무와 노인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 어느 새벽 정해철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수진아, 나 괜찮아. 그가 힘겹게 말하자 간호사 수진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네, 아버님. 이제부터는 함께할 시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은 지난 세월의 아픔도 후회도 사랑도 모두 함께 데려온 듯했다. 민수야, 경자야, 이제야 내가 진짜로 돌아왔구나. 며칠 후 민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아버지, 이번엔 오래오래 함께해요. 민수의 손을 잡으며 정해철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꾸나. 요양원 앞 마당에선 따스한 햇살 아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나무처럼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걸. 끝.